중국이 조금 이전을 하고 달라졌다라고 보는 건 뭐였냐면 지표가 지난해 연말 또는 올 초까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올해만 놓고 봤었을 때는 현 수준보다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다라고.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지표는 일단 믿되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위에 있으면 이분 말만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지난해 망가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실제로?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고, 최근에 나온 정책들을 봤었을 때는 그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된 정책을 바른 것이다 해서 정책을 내놨을 때 거기에 우리도 같이 빨려 들어가면은 이거 레밍 현상 아닙니까?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 그리고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저도 오랜만에 뵙고, 네. 카메라 켜지기 전에 두 분도 굉장히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학번도 같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잠깐 좀 주춤했습니다. 이렇게 친목도모 되는 시간이면 안 되는데 서로의 시간이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맞붙길 원했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분석들과 전망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가 또 공통된 의견은 공통된 의견대로 갖고, 네. 또 약간 엇갈린 그런 시선들은 또 엇갈린 시선대로 저희가 잘 감사히 받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큰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지표도 3월에 비해서 4월에는 증가세를 기록했고, 뭐 CPI나 PPI도 어쨌거나 뭐 절대값은 낮다 하더라도 그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여전히 마이너스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지표와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뭐 교수님부터 먼저. 제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 말씀이요. 그러면 교수님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지표가 1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아주 좋게 나왔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좋게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지표는 일단 믿되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지표상으로 중국이 여러 가지 조작 사례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논쟁할 거리는 아닌데, 분명히 경제는 좋았다. 근데 이게 과연 V자냐 아니면 U자냐 아니면 여전히 L자 중에서 다소 나아진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지표가 좋아지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기가 조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정이 2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5월 초에는 노동절 5일 동안 휴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 5월 달에 이제 한 일주일 놀고, 그리고 국경일 날 한 일주일 놀고, 그리고 구정 때는 뭐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달력에는 한 일주일 노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보름을 놀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이러한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여건이 주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돌아다니고, 아마 이 선생님께서도 중국에 갔다 와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 방송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없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사람이 꽤 보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한 10년 살고 뭐 홍콩, 대만에서 산 것도 합치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중국은 대도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가느냐를 가지고 봅니다. 4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도시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여행객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가 줄었다. 1월 달에는 한 9% 소비 여력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올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많아졌지만 소비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해외에 나가는 것이 바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47%가 줄어드는
들었다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GDP 계정을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생산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산된 물건이 지금 얼마만큼 판매되는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없어서 물건값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돈을 풀었다.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줄여가지고선 돈이 과연 얼마만큼 쓸까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부동산입니다. 네.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근데 30%가 과연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내렸고요. 예, 부동산 가격이 내렸습니다. 집은 샀는데 다음 날 보니까 집값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양회를 들어서 얘기한 세 가지 신산양이라 그래가지고선 뭐 태양광,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포션은 전체 GDP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의 활동력이 중국 경제를 V자 반등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가 개선이 되더라도 어떤 소비 여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은 또 얘기는 해주셨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따로 떼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뭐 유일한 경쟁력이라면 제가 중국에 다녀온 지 아직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어젯밤에 입국을 했고 일단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중국을 또 며칠 동안 이제 중소도시까지 갔다 오고 당연히 공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그 점들을 많이 체크하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봤었었고요. 확실히 사람은 늘었는데 돈은 안 쓰는 건 분명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달에도 가고 다음 달에도 6월 21일 날 또 출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정말 사람은 물론 이전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해 아니면 올 초에 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상점마다 가서 물어보면 확실히 돈을 안 쓰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또 저희들도 이제 그쪽에 동료들도 있고 이제 푸동 쪽에 가보면 금융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일단 임금이 깎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가는 식당도 이전에 비해서 이제 다운그레이드 됐다. 좀 비싼 데가 있었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싼 데로 가는 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리엔 사람이 많지만 상점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다 이전만은 못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소비의 어떤 심리를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어쨌든 늘어난 사람들이 더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 여부는 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개선은 된 거니까 그 개선이 지속성을 갖는지 여부는 저도 조금은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개선된 거에 일단은 중점이 돼야 되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답변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는 나왔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아직은 좀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쪽인 것 같고 이사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좀 바닥은 찍은 거 아니겠느냐, 이제 좋아질 일이 남아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도 첨언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타이밍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구정이 있고 3월 달에는 양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양회가 좀 지나야지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아마 17일부터 장기채가 이제 발행이 될 겁니다. 뭐 20년, 30년, 50년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은 거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표상으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6월, 7월, 8월 가면은 나올 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습니다. 9월 되면 이제 추석이 있고 또 국경일 일주일 노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잠깐 오르고요. 11월 되면은 이제 광군제라 그래가지고선 빅 세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1분기하고 2분기의 초반에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6월, 7월, 8월까지의 데이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비교적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이사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서 6월에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또 마침 갔었던 날이 이게 이제 현재 노동조라고 이제 네, 맞습니다. 굉장히 겹쳤었는데 네. 중국은 5일을 놀게 하는 대신에 그 뒤에 있는 휴일을 하루를 평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은 우리는 쉬었지만 중국은 전부 다 일을 하는 그런 요일로 돼서 좀 특이한, 그러니까 일주일 통으로 놀고 대신에 하루 휴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해, 이런 날이었어가지고 뭐 평일하고 이제 주말하고도 좀 비교가 가능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는 뭐 좋아진 건 맞지만 헷갈렸던 거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뭔가 추세를 얘기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이 이관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실 내놨기 때문에 제가 가는 6월 중순이면 그래도 눈으로 5월 이후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이게 지표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도 중국에 살아보셨지만 중국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게 확실히 있어서 아, 이게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저희들도 이제 모든 매장들을 다 돌면서, 저도 이제 중소도시나 상하이 지역을 비롯해서 웬만한 매장들, 뭐 백화점부터 일반 상점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지, 현재 실제 나아지고 있는지, 뭐 아니면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이관신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 보조금들도 있을 거니까 뭐 전기차 판매하는 데 가보면 한 군데 모였는데 되게 많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중산공원 뭐 이런 역에서 가보면 그 밑에 지하에도 한 20개 업체가 같이 있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여부들의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다만 저는 이전에 중국이 조금 이전을 하고 달라졌다라고 보는 건 뭐였냐면, 제가 봐도 중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 저도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정책적인 방향 자체도 뭔가 약간 헛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됐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사실 지표가 지난해 연말 또는 올 초까지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알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제대로 된 쪽으로 시간은 걸리지만 돌아오고 있는 모습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교수님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저도 배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조준된 아주 강력하고 강한 경기부양책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정책을 가지고 소비를 살리려고 했으니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면, 그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너무 안 좋았고 뭐 시주석도 왜 안 좋은 거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얘기를 들었다라면, 이제는 정책 하나하나 나온 거 보면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저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점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최소한 올해만 놓고 봤었을 때는 현 수준보다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TV를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중국은 가지 않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뭐 얘기는 많이 안 되는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에는 이제 광교회라고 1년에 2번 캔톤 페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광동석이 전체 수출 물량의 25%에 30% 정도를 차지하니까 과거엔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가 지금은 자율적으로 광동성 안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데, 그 광동성의 어떤 개혁 개방 이후의 성과를 가장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칸톤 페어라는 국내와 국외의 어떤 교역의 시장이 열리는데 1년에 2번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 한 번 열리지 않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와의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히려 국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역시 총량을 가지고 보면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전은 이제 코로나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교회를 하나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잘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쳇말로 탕진잼이라고 하거든요. 돈 쓰는 맛에 사는 싸구려 물건들, 그건 보통 이후를 봅니다. 이후의 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액세서리의 쇼케이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두 군데를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국내 교역의 어떤 동향은 어떤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물론 기대감들은 있지만 과거 대비 1년 대비해서는 좋아진 점은 있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교수님께서도 많이 가보셨겠 이유 시장이라고, 거기가 이제 전 세계 이런 물량들이 많이 수출되는 시장인데, 제가 다음 달에 또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서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의 상징성과 그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니까 꼭 다녀오셔서
다음에 그러니까요. 후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또 이사님을 모셨으니까 이거 하나만 이건 뭐 지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답을 알고 있다면 최근 들어서 상해종합지수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어쨌거나 중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좋아질 것으로 많은 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시장하고 경제하고 따로 논 지가 전 세계가 오래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꼭 경제가 주식시장을 대변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경제인데 그러니까 GDP라는 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 합이라면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합인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그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GDP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집단의 합이기 때문에 사실 빈부의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꼭 중국 경제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신국 구조라는 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현재보다 좀 활성화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뭐 밸류어 프로그램 비슷한 게 많이 나왔는데 중국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항상 강제 조항이 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기업들이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총량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 그게 되지 않으면 특별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ST. 굉장히 불이익까지 주는 이런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사실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올해만 놓고 보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이 246% 정도 증가를 했고 소각까지 하겠죠. 네. 배당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썼다라는 것. 그게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뭐 중국의 그 자금들, 정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썼고 또 부동산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더 살려서 뭐 흔히 얘기하는 부의 효과를 하면은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어렵다라면 이쪽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보여준 것들 이런 게 일단 주식시장에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창판이라고 해서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중국이 크게 키우려고 하는 산업들과 관련된 기업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이게 꼭 중국 경제를 꼭 대변하는 거냐라고 보기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주식시장을 살리고 하는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거기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 최근에 들어온 돈만 해도 아마 30조 넘게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 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꼭 중국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100% 대변해서 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이 다르게 접근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경제를 보면서 상하이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결론들은 나오는 것 같고 앞에서도 정책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쟁점 두 번째 정책적인 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양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양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좀 네. 어떻게 보셨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유의미하게 둘 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올해 양회는 안타깝게도 작년 양회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무래도 작년 양회 실질적인 어떤 기대감이 실경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이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데는 아마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80 조 정도 되는 그런 그 유동성을 이제 풀겠다, 장기 채권으로 해서 풀겠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원에서 9개의 새로운 주식 부양을 밸류업을 통한 어떤 경기 부양 또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약간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시장에 맞춘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게 몸도 건강하고 먹기도 잘 먹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탄탄해져 가야 되는데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선 잠깐의 그런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구환신이라 그래가지고선 내구재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쿠폰 제도나 이런 걸 하거든요. 과거에 그 정책을 2번 써왔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보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패한 결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가 우리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그 다음날 유동성 공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 때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을 물을 대는 거에 비유를 해서 이제 대수만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을 꽉 채워서 시장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책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중국의 정책이라는 것이 역시 과거에 어떤 사례를 답습하는 듯한 인상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여력이 진작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구재를 바꿔라?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바꾼 거 사실이거든요. 물론 전기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은 구입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시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구환신이라는 거는 특정 기업에 대한 쿠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의 왜곡의 현상이 생기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한 3, 4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경쟁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쿠폰 받은 해당 기업은 돈을 벌게 되고 못 받은 기업은 도태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후과를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가. 우리가 보통 돈을 풀면은 그걸 다시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정책은 다소 좀 미진하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가 아주 작년 9월 달서부터 아주 맞아요. 예, 아주 뜨겁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마디 얘기하면은 제조업에 대한 생산 확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특정 첨단 산업의 육성 그리고 정보 보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은 고품질 생산이라 그러는데 고품질 생산은 아닙니다. 그 특정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덤핑의 문제, 디플레이션의 수출 이런 것이 바로 신질 생산력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 생산된 물건이 얼마만큼 팔리는가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네. 국내에서는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밖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스마일을 하겠지만 과연 이 스마일이 언제 나갈까?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를 정부에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 근데 그 의지는 생각보다 없고 급한 대로 무슨 정책을 해가지고는 잠깐 띄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조라고 국구조라고 얘기하는 거 안 하면요 세무감사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세무감사가 세게 들어갑니다. 상반기에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주식 배당 30%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기업, 국가가 국유기업에다가 하는 건 이해가 가능하는데 국가가 민영기업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좀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좀 약간 정치적인 레토릭에 해당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가 먼저고 시장경제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인데 사회주의 틀을 먼저 해놓으면은 이게 일종의 구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항상 하는 정책이 네거티브 정책입니다. 이거 빼고 다 해봐.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거 규제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영이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아마 기대하는 게 삼중전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까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놨던 삼중전해가 이제 7월에 열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기대하는 것들이 주택 재고에 대한 소진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동안은 공급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취했었던 게 사실인데 저렇게 중국 시장에서 신규 주택이 너무 남아돌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라면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재고 소진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그 바닥을 찍어야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저가 무서에 나서는 거거든요. 일단 싸다라는 건 알지만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에 기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열린다고 하니 그런 쪽에서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중국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그래도 강하게 나와줄 거냐 여부를 우선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부양책들이 나와서 그게 그래도 유의미하게 뭔가 그래도 나올 수 있다라면
현재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저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월급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GDP 대비 저축률이 47%로 전 세계에 거의 더블 이상 되는 상황인 거니까 돈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도 내가 돈 쓰는 게 무섭다. 신뢰가 안 가니까 일단 불안하다. 네.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는 7월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해하고 숫자가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실업률은 1,200만 명,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률은 5%, 또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 이외에 또 지금 말씀 주셨던 특별 국채를 1조 위안 지금 이제 7월부터 이렇게 발행을 한다라고 하고 또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3.9조 위안의 특별 국채가 이렇게 발행되는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돈을 쓸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고 최근의 뉘앙스를 보면 이걸로 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쓰려면 아무래도 통화 정책을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 현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중국이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통화 절하 효과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가 하반기 뭐 9월이 됐든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룸은 더 열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런 기대감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몇 예. 가지 이제 추가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0년도에 세계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상황을 따지고 보면 뭐 지금하고 비슷하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은 예. 그래도 그 당시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다 빼고 있고 디커플링이라는 얘기, 딜리스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옐런이 중국에 방문하면서 한마디 얘기를 던지고 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융에 심각한 타격이 중국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리를 하기 위한 경쟁을 좀 해야 된다.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의 특별한 액션은 없었습니다. 아마 뭐 상당히 큰 쓰나미 같은 거를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거다. 그것이 결국은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앞서 7월 달에 삼중전회가 열린다라는 것도 삼중전회에 아주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열려야 되는 건데 올해 안 열렸죠.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년이 훨씬 지나서 열리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압박도 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압박이 미 대선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중국도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삼중전회에서는 상당히 누가 예상치 못한 깜짝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계속 올라가는 상태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습니다. 삼중전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둘 다 동시에 말씀해 주셨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오랜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뭐 몇십 년을 갔던 것 네. 또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부동산발 위기가 왔었을 때 위기를 재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정책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본이 그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던 거에 대해서 옛날에 벤 버냉키 의장이라는 분이 논문을 썼던 것처럼 그래서 돈도 여러 번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렇게 열린다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무슨 주택 재고와 관련돼서 소진해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하고 있는데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를 다 반영한 거 아닌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만약에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정말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불씨는 살렸다. 불씨는 살려가고 있고 정책 자체도 처음엔 굉장히 헛발길질만 열심히 하더니 그게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는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나서 그래도 제대로 되는 쪽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 근데 방향은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네. 이 강도가 이 불씨가 있는 것들을 불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7월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 그것도 서프라이즈한 부양책을 삼중전에서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중국 경제가 지금 힘든 이유 뭐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이 안 좋아서 고령화 때문에 청년 실업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포인트 스테로이드 주사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견들이나 해석들도 좀 분분하더라고요. 하나하나만 잠깐씩 좀 짚어보자면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목표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 양회에서도 1,200만 명, 네. 올해는 1,200만 명인데 뒤에 두 자가 더 붙습니다. 이상. 네, 예. 작년에는 내외. 네, 근데 이제 있었고. 보통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개혁개방 초기에는 GDP 성장률 1%가 한 100만 정도 많이 하면은 네. 의 취업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개혁개방의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한 120에서 130만 정도 하거든요. 그럼 올해 5% 성장하겠다 그러면은 1,200만이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근데 뭐 기대를 일단 크게 목표를 설정해 놓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실업률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도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농촌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농촌은 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실업률에 대한 의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돼지고기 가격이 일단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의 가장 큰 문제 실업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업률 전반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어떤 믿음,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5%를 고수한다는 것도 뭔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어색한 수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신규 취업자 수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올해 그 특별국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모두 들어보고 싶어서 규모는 상당히 크고 사실 발표할 때는 특별히 기간을 말한 건 아니었고 초장기 국채 얘기했다가 이제 또 어제였죠? 기사가 발표가 나면서 나와서 예,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33,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돈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진 않는데 이제 요게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라는 문제가 있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그죠? 좀 더 많은 자금을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부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서도 조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도 사실 정책의 오판이 되게 많았었던 게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보조금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사실 식당 못 가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망한 데가 많았을까요?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 근데 이제 이 애들한테 그 손해를 네가 다 감수해라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얼마가 됐든 보조금을 줄 필요도 있고 물론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를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좀 더 광범위한 좀 포괄적인 어떤 정책을 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최근에 뭐 이관신도 그렇고 아니면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선 도시의 어떤 규제 완화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특정 지역만 그것도 전국적이지 않다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일선 도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소도시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딱 해서 집 사고 싶은 사람 사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교수님은 중국에 사셔보셨지만 중국에서 집 구하는 게 의외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였는데 이걸 팔고 두 번째 사는 것도 두 번째 집으로 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돈 빌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런 건데 뭐 이런 어떤 규제도 지금 풀고는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그것도 전면적으로 푼 게 아니라 정해져 있더라고요. 규모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야 이거를 풀려면 제대로 다 풀든가 그것도 아니면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당연히 그 정도 돈이면 189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정말 큰 돈입니다. 네.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도움은 반드시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도움이 되는 돈이 정조준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많이 있고 규모적으로도 조금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 다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쓰고 나서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국채라는 것 말 자체가 이게 정부의 예산 계정에 들어가는 그런 국채가 아니라 기금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이런 거에 이제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꼼수를 써서 하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좀 아쉬움은 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그 국채가 발행돼가지고 사용하는 용처가 대부분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 인공지능, 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 미국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뭐 군사 용도나 이런 쪽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 앞서 이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오히려 민생 쪽으로 가서 전반적인 어떤 밑에 풀이 좀 자라나게끔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풀들을 칼로 이렇게 꺾으면서 아예 뭐 또 잘할 텐데 하는 그런 좀 약간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AI 첨단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민생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 아마 상당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두 분 다 그럼 그 용처나 정조준이 제대로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게 거네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 경제가 되게 활발했었을 때 중국의 갑부 순위를 보면 네. 그 당시에 와하라든가 음식료 관련, 그렇죠. 그죠? 농푸 이런 회사들의 그 회장들이 그 순위에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이 순위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양회의 대표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냐를 보시면은 올 한 해는 정책을 어느 쪽에 집중을 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텐센트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지 이쪽 사람들이 대표로 많이 왔는데 올해는 싹 잘라내고 주로 부동산도 문제 있으니까 잘라내고요. 이제 무슨 일반적인 민생과 관련된 회사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뭐 주로 AI라든지 배터리, 전기 자동차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산업들을 육성하기에는 중국 경제가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부적으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나 그런 분석들이요. 정부에서 계속 돈을 그쪽에 밀어주고 있죠. 예. 그 이제 그러니까 회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는 거고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네. 뭐 올해도 이제 중국차가 들어올 텐데 과연 경쟁이 될까? 근데 멍드는 건 기업 아니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면은 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 보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삼중전회가 있는데 그때 좀 큰 선물이 하나, 선물 보따리가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게 되면은 하반기는 좀 기대할 만하다. 근데 간 보는 수준에서 자꾸 찔끔찔끔 나온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구나. 아마 그러한 시장의 실망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진짜 약간 디플레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뭐 아닌 건가요? 실제로는 디플레이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지표는 디플레이죠. 네, 예,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나 도매 물가 지수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렇죠. 뭐 전월 대비 성장인 거지. 그렇죠. 사실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그런 건 있고 제가 아마 여의도에서는 최초로 샤오미 자동차를 타봤을 거예요. 예. S7 수세다. 예, 그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왜 화이에서도 차가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M7도 있고 M9도 그렇고 전부 다 타봤고 비아디에서 나온 신차도 전부 타봤거든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참 싸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가격에 팔아도 남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안정성 문제를 얘기를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싸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저렇게 많이 만드는데도 팔릴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매장을 돌아다녀 보면 중국은 특이하게 전기차 매장들이 대부분 백화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처럼 자동차 매장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백화점 1층 제일 좋은 목에 대부분 전기차 매장들이 있고
파웨이는 휴대폰 매장에 다 그걸 그렇죠. 갖다 놨어요. 휴대폰 그럴 팔면서 정도로. 자동차도 예, 같이. 자동차도 있게.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다른 모습인데 일단은 파웨이 쪽하고 비아디 쪽엔 그래도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쪽엔 사람들이 뭐 둥펑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기업들과 일단은 제가 또 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기업들이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있었어? 근데 그 회사 하나마다 모델들이 6, 7개씩 있어요. 그러면 실제 전기차 관련 모델이 한 150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근무하시는 종업원분들이 이렇게 가면 되게 반갑게 맞아줍니다. 막 물도 주고 굉장히 뭐 열심히 휴지도 하죠. 주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팔리니까 잘 안 팔린다는 얘기를 아.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팔리는 건가? 그래서 속으로는 이 정도면 구조조정이 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실제 중국 내에서도 보면 전기차 내에서도 뭔가 비아디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 네, 네. 2, 3등 업체는 많이 밀리고 오히려 또 화웨이가 또 의외로 달려가는 모습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요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도 공급 과잉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세이의 법칙입니다. 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 이제 최종 승자는 가격 경쟁. 이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고 치킨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내가 이기면은 이 시장은 다 내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그 결정권자들도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질 생산력을 보게 되면은 지금 팔리지 않는데 계속 만들라라는 거거든요. 계속 만들고 싸게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 팔어. 실제로 전기 자동차 1, 2위 업체는요. 외국에서 10% 생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건 국내에서 팔지 말고 해외에서 나갈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엄청나게 싸게 팔리는데 대부분 그 판매 경로가 렌트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미지는 좋지 않죠. 오히려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현상들이 그러겠네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위너가 모든 걸 가지면서 시장 지배력은 커지겠지만 반대로 나쁜 쪽에서 보면 그러면 대규모 구조조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장이겠네요. 일종의 카지노 도박 같은 거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신문지사항에서도 일부 나왔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대기업은 다 전기차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완다도 했었던 것 같고 진짜 이 기업도 하고 있어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된 밸류체인이 굉장히 튼튼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서 갔다가 전기차를 만들기 되게 쉬운 어떤 환경에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급 과잉이었고 지난해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올해도 그런 현상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사실 몇몇 개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마 글로벌 경쟁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전기차 시장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중국 경제 전반적인 구조나 메커니즘을 좀 알 수가 있었고 전기차 얘기를 꺼내 주신 김에 앞에서 또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도 중국 전기차의 관세 25%에서 이제 100% 부과 방침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삼중전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몇 달 후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도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고 트럼프가 돼도 이건 또 미중 무역 갈등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두 나라의 갈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발달을 했을 때는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라든지 효능을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업지대는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거고 미국의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에서 이제 트럼프가 매를 든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선거 당시에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배싱이라고 그럽니다. 네. 회초리질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회초리가 점점 굵어져서 몽둥이가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도 나이는 많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후려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데 선거의 경쟁 상대가 회초리를 처음 들었던 인물이고 그 시기에 경제가 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든이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모든 것이 11월 달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나 전제를 하는 것이 나을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만약에 관세를 터무니없이 뭐 트럼프는 60%전 품목에 대해서 60%, 뭐 바이든은 조금 전에 25%에서 100%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의 후생은 악화가 되겠죠. 네. 그거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중국에서도 그 대응책으로 만약에 미국이 무역을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면은 우리도 한시적으로 그 상황을 봐서 12월 달에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 다들 지금 서로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점은 아마 11월, 12월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타협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달러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세게 갈 것인가. 그리고 유엔화는 또 어떤 포지션을 유지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은 강달러세가 영 나쁘진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뭐 일반인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많겠지만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고민이 많죠. 정책적인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뭐 금리 인하로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연장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금융이라든지 경책 당국은 이 달러라는 거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많다. 특히 식량과 관계돼서 에너지와 관계돼서 예전에 브라질하고 위안화 직거래로 하게 했는데 요즘 브라질도 싫어합니다. 인도도 싫어하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연말까지 중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그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국가에다가 포괄적으로 10%를 먹이겠다는 관세가 있고 중국에만 60%를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모든 국가에 10% 포괄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60%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차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나름대로 이제 중국인들인데 물어보면 저게 진짜로 이렇게 해서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국하고 뭔가 협상용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화 됐었을 때 그게 단순히 중국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역풍으로 보면 지금 미국도 물가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달에 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대부분 흔히 얘기한 생필품들은 다 중국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인들이 행복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뭔가 협상을 크게 하기 위한 즉 중국으로부터 뭔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그죠? 수입을 많이 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만 조심하게스럽게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는 뭐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눈치 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말씀 주셨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가 나한테 관세를 이만큼 때리면 나도 그만큼 때릴 수 있도록 법조항을 최근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국이 이걸 통해서 중국이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긴장감 속에서 현재 중국이 택하고 있는 방법은 그러면 저 친구들이 뭘 달라고 하는 건지 나는 얼마까지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현재 바이든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상대하기 좋은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저 친구가 내가 달라는 걸 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쪽에서는 좀 더 불편하기보다는 뭐 더 세게 나가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줄 게 있으면 받을 것도 있는 거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만 내고 본다라면 최악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11월 이후에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그 양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11월 이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예, 왜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제1차 협상이 이제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마 그 이전 수준에서 1.5 협상 해가지고선 한 번 더 진행할 건데 이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외교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갑작스럽게 예상 못한 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다 깔아놓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협상하기가 참 편한 상대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건 돈의 문제니까. 근데 트럼프의 정책에 한꺼풀 더 엎쳐서 뭘 내놓는 바이든이 사실은 더 고민스럽죠. 예, 왜냐하면 이 엎친 거는 더 증가한 거고
상대방이 하나 더 올리면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할 텐데 미국민의 후생이란 문제를 미국이 간과할 수 없을 거다. 예. 더군다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두 지도자가 다 늙었거든요. 이것도 단점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반에서 이 사람들은 안정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케네디와 같은 어떤 인물이 나오지 않는 시대고, 그리고 레이건과 같이 냉전에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선 완전히 죽기 살기로 끝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3년 그러다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그 이제 안정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커다란 뭐 돌발적인 것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나이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또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보도록 할 텐데 사실 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만약에 더 격화되든 아니면 신경전이 커지든 하면 이제 또 비슷한 사파가 엄청 나올 겁니다.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껴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눈에 아마도 선한데 과연 이런 갈등 그리고 또 이런 협상력 가운데서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요. 먼저 이사님께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영향은 그리고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지보다는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치하신 분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만 놓고 보면 저 고래등 싸움에 과연 우리 새우등이 터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새우가 지금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결국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이란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만 놓고 보면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제조업을 공동화시켜서 제조업을 다 해외로 빼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도 미국 기업과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이 조선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경쟁 상대가 아닌 거고 거기도 배터리 기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서 다만 중국하고 경쟁했는데 중국을 밀어내주면 우리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 거죠. 최근에 변압기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게 우리하고도 경쟁이 있는 상황이면 우리한테는 약간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미국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을 만들 수도 있겠다. 다만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선 대단히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로 진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더 길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불편함은 있겠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이중적인 거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력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탄력 쪽에 몇 가지는 탄력과 관계없이 기절을 지켜야 된다. 보통 우리 외교가에서 얘기할 때는 대나무 외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하나의 어떤 안보적인 문제에서는 틀을 확고히 하고 나머지는 바람에 부는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하는 건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 솔직히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매년 하는 말 위기경영. 네. 그리고 매년 과도기. 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과도기라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항상 힘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적응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만큼 어댑테이션이라는 적응을 잘하는 국가, 국민, 뭐 기업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세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분명히 뭔가 찾아낼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고우면하는 상황에서 주저주저 할 때는
맞는다. 예, 그때는 어떻게 맞을지 그건 불확실한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가 진짜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사드 문제라는 건 당연지사라고 이해를 할 텐데 여기에 우리가 좀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경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경제 때문에 또 정치가 영향 있는 거 아닌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마 그 갈피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익숙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정글에서 활동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정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다만 지켜야 될 것은 지키자. 그 지켜야 될 거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켜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 지켜야 되니까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현안 또 들어봤고요. 그래도 오늘 저희 토론 주제가 중국 경제였으니까 마지막 질문은 중국 경제가 이제 정말 반등을 하고 회복하고 살아나려면 지금으로서 어떤 필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앞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금까지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이 오히려 득이 됐다. 교수님께서도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봤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정치 체제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제거나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야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중국에서 똑똑한 분들이 많은 게 의미가 없는 게 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 이분 말만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지난해 망가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실제로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근에 나온 정책들을 봤었을 때는 그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뭔가 자기들의 실수를 되돌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정도 생각을 했다라면 이 중국 정부도 이런 생각을 못할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더 망가진다, 여기서 더 실패해서 와르르 무너진다라면 사실은 이게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돌아오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라면 그래도 너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는 시각만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기조가 혹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조금 더 현재 생각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전향적인, 좀 부양의 강도도 좀 더 높여주고, 또 누가 봤을 때라도 우리가 위기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 그게 사실 신뢰거든요. 내가 몸이 아픈데 데를 치료해줘야 해서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정책에 대한 정주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들한테, 그렇죠?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저 친구들이 잘하고 있구나, 이 정책에 신뢰를 가질 만해 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올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기의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 집권을 하고 정권의 어떤 권력이 한쪽으로 계속 집중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시진핑이가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것이 투명하거나 공개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갔을 때 그러한 정치적인 위험감을 지금 안고 있다. 이거는 50년대 대약진 때도 그랬고 문화대혁명 때도 유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발표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번영 발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식민 활동을 했을 때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그러니까 뭐 여론들이 막 진짜 그 국뽕에 차오르는 듯한 그런 언론이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 전쟁하는 곳마다 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대번영 발표라는 형식으로 언론을 하나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뭐냐? 지고 있는 싸움도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물자가 부족한데도 물자가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표 일단 믿자. 그러나 분명히 가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 선생님처럼 대도시도 중소도시도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확인해가면서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중국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못된 정책을 바른 것이다 해서 정책을 내놨을 때 거기에 우리도 같이 빨려 들어가면은 이거 레밍 현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상당히 견제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 환경은 안 좋고 내수는 부진하고 정권은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증에 아주 활발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이 하나로 모여가지고선 정확한 정책을 해야지 한중 관계도 극복할 수 있고 중국 경제의 어떤 문제점들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활발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거겠지만 또 그 밖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부는 시진핑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봤을 땐 우리만큼은 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 두 분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그 정확한 검증과 데이터 저희 방송 통해서 자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경제 현안들 그리고 지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느 길목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많은 고민 속에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힌트를 가져가면서 또 투자 전략과 경제 전망을 바라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확히 1시간 채워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그리고 시단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